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조절이라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갑상선. 이 갑상선에 생기는 주요 질환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에 대해서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우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 어떤 병인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사실 한 10년 동안 우리 건강검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질병명입니다.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해하시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 해보셔야 돼요. 갑상선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이제 주로는 피 검사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피로 갑상선을 이제 검사한다 이러면 크게 두 가지를 측정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고 몸에서 작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직접 잴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은 굉장히 그때그때 피 뽑는 순간에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가 조금 안정성이 좀 흔들리는 면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 몸 갑상선의 기능을 확실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갑상선을 조절할 수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네. 실제로 이것도 피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상태에서는 늘 비슷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요, 결국 우리 뇌가 갑상선을 조절하는 일종의 조절 신호에 해당합니다. 갑상선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온몸의 에너지 대사와 생명 현상을 관장을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갑상선 혼자서 조절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는 이 갑상선이 어떻게 호르몬을 얼마만큼 낼 거고 또 언제는 잠깐 멈출 건지를 조절하는 사인을 같이 보내주는데, 이 사인이 바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하고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물론 정상의 상황에서는 두 개 다 정상 범위를 유지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머리에서는 예민하게 이러면 안 되지. 너는 갑상선 호르몬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극 호르몬을 올리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높아진다. 내 몸에 지금 에너지가 너무 넘칠 것 같다 하면은 머리에서 얼른 그걸 감지해서 이 자극 호르몬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결국 우리 몸에서 뭔가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예민한 초기의 변화를 내 머리가 먼저 감지를 해서, 아직 내 피 속에 이 갑상선 호르몬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자극 호르몬이, 머리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 증상으로 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 내 갑상선 호르몬은 측정 결과값이 정상이지만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올라가 있는 상태를 저희가 무증상 갑상선 자극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설명을 주셔가지고 저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만 이제 올라간 상태이군요. 근데 그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면 좀 저절로 좀 좋아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앞서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이해했듯이, 이게 굉장히 초기에 변화하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를 저희가 캐치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실제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는 아주 초기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병으로 확 이완되기 이전에 아주 초기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일시적으로 내 몸이 지금 뭔가 변화는 보이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변화가 감지됐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는 주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변화를 조금 지켜보시다가 이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보신 이후에 진단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로 그럼 관찰을 하셔도 되겠군요. 그래서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아주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병을 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치료하거나 진단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뭔가 내 건강에, 내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병이라고,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내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당장의 생명 자체는 큰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나한테 어떤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장애를 일으켜서 나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는 이제 의미 있는 질병,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우리 몸에 정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얼마나 정말 이완이 되고 누가 과연 그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까지 나온 많은 연구들에서 조금 우려되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 평생 동안 정상 기능을 유지한 분들에 비해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셨던 분들이 결국 기대 수명이 좀 짧다라는 보고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신체에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인지기능 장애,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되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있고 그렇다고 이걸 치료한다고 그러면 더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진단을 받으면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향후 위험에 대해서 우리 조순옥 교수님께서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주셔야겠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아직 좀 확정적인 얘기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고들이 꾸준히 되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도 있나요? 예,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 빈도를 따져보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비해서는 기능 항진증은 조금 많이 드뭅니다. 많이 드문 대신에 실제로 이제 현성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이완하는 퍼센트도 조금 높기는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무증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골절 위험도가 증가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같이 보고되고 있고 또 기대 수명도 조금 짧아지는 보고가 있어서 마찬가지의 관심과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드는 상태, 그리고 저하증은 너무 적게 만드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과하거나 적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는, 항진증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또한 저하증의 원인도 그런데요.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네. 이 단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 예민하시잖아요. 면역에 집중을 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네. 면역 얘기 많이 했죠. 이제 결국 면역이라는 거는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균이 되겠죠. 균이 내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균하고 싸워서 내 몸을 지키려고 가동이 되는 시스템이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꺼져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내 갑상선을 나쁜 놈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균과 같이 인식을 해서 갑상선을 공격하는 인자를 자꾸 만들고 가서 자꾸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면역의 고장 상태가 어떤 사람한테는 기능 항진증, 가서 못 살게 구니까 내 갑상선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기능을 막 올리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원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를 자꾸 두들기니까 나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 하고 기능 저하증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네. 결국은 같은 원인인데 사람마다 표현되는 병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어떤 네. 분들은 젊었을 때 한참 항진증이라고 듣고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네. 나이 들면서 갑자기 저하증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아유 무슨 네. 얘기냐, 그럼 내가 앞서 했던 그 모든 진단과 치료는 잘못됐던 것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신데 네, 사실- 저희 검진센터에서도 그런 분들이 네, 종종 있습니다. 종종 네, 있으세요. 종종. 근데 사실은 그 병의 원인이 같은 네,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 몸의 표현 방식이 나이 들면서 좀 달라져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갑상선 이 기능성 질환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예, 주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일단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여자라서 그런데 불행한. 아직 저희가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왜 여성에서 네, 발생을 네, 많이 네. 하는지 모르고 꼭 갑상선뿐만 아니라 많은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여러분 제일 대표적으로는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 많이 그쵸. 들어보셨을 텐데 갑상선 질환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이 여성에서 많이 발병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20대 전후의 젊은 때 한번 피크로 많이 발생을 하고 네. 또 50대쯤 해서 이제 폐경 전후에도 또 한 번의 피크를 이루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네.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제 저하증에 걸리기 쉬운 위험 요인이 있을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 식습관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김미역,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김부각, 뭐 다시마 부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섭취가 과하거나 이제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은 일단은 어느 정도 가족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족력은 이제 유전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서요. 예. 그냥 내가 많이 발생하는 가족들은 같이 물론 유전적인 인자도 같지만 비슷하지만 또 같은 환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생기는 잘 발생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력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그쵸. 사실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우신데 누구는 네. 많이 먹으라 그러고 누구는 적게 먹으라 그러고 그럼 항진증, 저하증 각각 다르게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굉장히 혼란스러우신데요. 일단 요오드는 그냥 우리가 섭취했을 때 들어오는 일반적인 영양소고 되게 김, 미역, 다시마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해조물을 섭취했을 때 들어오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 요오드 영양소의 특징은요, 이게 오로지 갑상선에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영양소 중에 무슨 포도당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장기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영양소인데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요오드는 갑상선을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만 재료로 쓰고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이게 내가 갑상선이 쓰고 남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대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갑상선을 위한 그런 영양소군요. 네, 그만큼 특이적인 영양소여서 네.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갑상선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사실 아주 건강한 갑상선을 가진 분들이라면 요오드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조금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알아서 그냥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아까 우리 잠깐 언급한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네. 면역 체계가 좀 고장이 나서 내 갑상선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인자가 있는데, 근데 자가 면역성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내가 체질적으로 갑상선이 좀 약해 하는 분들이라면,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병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면 또는 오랫동안 굉장히 과잉된 요오드 섭취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 갑상선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런 어떤 원래 체질적으로 약한 갑상선이라면 굉장히 거기다가 펀치를 한 번 더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오드 과잉 섭취로 인해서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기능 저하증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내가 갑상선이 약하다. 우리 집에 갑상선 가족력이 좀 있다. 이런 분들 같으면 너무 과다한 요오드 섭취는 되지 않게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산물을 풍부하게 먹고 바닷소금을 주로 쓰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과잉 요오드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유럽의 많은 지역들 또는 미국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요오드 결핍증이 한참 문제가 됐었고, 이 요오드 결핍증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요오드를 오히려 보충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마치 갑상선 영양제라고 하면서 요오드를 많이 먹기를 권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일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서 마치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해가 조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네.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도 갑상선 기능성 질환의 위험 요인일까요? 예, 임신 출산은 일단 여성의 그 신체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임신 초기에 또 중기에 엄마는 아기가 자기 갑상선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충분량의 갑상선을 호르몬을 합성해서 아기한테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 엄마의 몸은 갑상선이 일을 2배로 해줘야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있으면 임신 중에 해야 되는 일이 2배가 돼도 너끈히 해낼 수 있는데, 원래 조금 내가 갑상선이 약한, 앞서 말씀드린 조금 자가 면역성 인자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내 갑상선이 조금 약한 분들은 평소에 내 한 몸은 충분히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해오다가도 임신 중에 이제 일에 부하가 걸리면 그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게 나가 떨어지면서 기능 저하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실제 엄마 몸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도 아기한테까지는 충분히 못 보내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임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 또는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갑상선 기능이 건강한지, 우리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원래 내가 예전에 갑상선염을 앓았거나 하는 과거력이 있으시면 꼭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성 질환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또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피 검사를 좀 하게 되는데, 좀 다른 검사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를 측정할 수 있고요. 이제 항진증이 의심이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얼마나 그렇죠.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이냐, 아니면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을 수 있는 병이냐, 이것을 감별하는 게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로 저희가 항체 검사라는 걸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항체 검사에서 아주 확실하게 진단이 된다면 추가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나오거나 검사 수치가 조금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특수하게 갑상선 기능을 촬영할 수 있는 핵의학 스캔 검사를 같이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요즘은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내부의 혈류 분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갑상선 전체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같이 측정해 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기능적인 구조적인 검사를 같이 해서 진단을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목이 답답하다, 갑상선에 문제가 없냐, 그러고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이 답답한 증상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목의 이물감, 어느 날부터 그냥 목이 답답하고 뭔가 가래 낀 듯하고 뭐 음식물 먹을 때 답답해요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실제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목의 이물감을 만들려면 굉장히 큰 갑상선 비대증이 있거나 네. 아니면 정말 큰 혹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네. 대개는 관련 증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드물게 이제 다른 병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많고, 네. 갑상선은 실제 이 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기도, 숨 쉬는 구멍인 기도나 네.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관들 바깥으로 위치해 있고 말썽이 될 때는 되게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어떤 증상을 일으키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갑상선 질환 두 번째 시간에는 무증상 기능 저하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의 원인 그리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김계형,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 조전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